한 주간의 이슈들 네컷 시사만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이용우 아백, 정록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김현광 전 청와대 정무일비서관,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화백님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어떤 하나 지금 보셨습니까? 국 얘기가 한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장기를 한 판 두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보통 장기를 두면은 이 초보부터 이렇게 궁단속을 먼저 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 나대로가 궁 잘 지키면 뭐 하느냐고. 네. 궁 잘 지키면 뭐 하느냐고. 궁단속을 궁 잘 지키면 뭐래? 예. 네. 결론을 볼까요? 궁 안에서 다 터지는데 이번 궁 내에서 터진다 이거죠. 궁 내에서 터지는데 그리고 네. 이 권력 암투라는 모든 것이 궁 내에서 터집니다. 네. 30여 년 전입니다만은 궁정동 11.6 사건도 다 궁 내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네. 모든 권력 암투나 모든 큰 대형 국가적인 그 권력 싸움은 궁 내에서 터진다는 그런 뜻으로 그랬습니다. 자, 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우리 화백님이 현재의 우리 국내 그 분위기를 네. 아주 말하러 굉장히 익살스러우면서도 네. 이 전국을 찌르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국내에서 일단 제일 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제일 최고 책임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일 텐데요. 김 비서관님, 김기춘 실장 찌라시 수준이어서 네. 내선에서 묵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김기춘 실장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옳았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이제 수사 대상에 들어간 거니까 그 김기춘 실장께서 자기가 신뢰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올린 서류에 대해서 그런 판단하셨으면 또 그분 나름의 또 근거가 있겠죠. 네. 이 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청와대에 돌아다니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비서관은 대통령의 비서관이다. 대통령의 비서관이다. 네. 비서실장과 그 수석의 비서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부속실에서 전화가 와요. 아침에 어떤 날. 네. 그럼 대통령께서 점심 하자 그러는데 약속 없으면 오시라 그런다. 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약속 취소하고 가야죠. 대통령이 점심 네, 먹는데 안 갈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까? 가면은 이제 선임비서관실, 이제 정무수석실에는 정무일, 네. 경제비서관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에서 이제 쭉 와서 8명, 9명 정도가 대통령이 뭐 청와대 밖에 있는 뭐 비빔밥집, 네. 뭐 설렁탕집, 아니면 뭐 청와대 비서관들만 한 8, 9명.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농담도 하시고, 네. 그 뭐 어려운 복잡한 뭐 국정 하시는데 비서관들 불러놓고 뭐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허리띠 풀고 앉아서 얘기하시고 우리 농담하고 뭐 쭉 그러는데 대통령이 마치면서 꼭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내 비서관이야, 알지?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충성심은 대통령 한 사람을 향해야 되는 것이지,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걸 실장의 수석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건 청와대가 콩가루지만 되는 것이다. 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정무직으로 이제 네. 프로페셔널에서 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이제 계파에서 파견된 사람들, 시세들이 보낸 사람들이 청와대 회의 있으면 또 쪼르륵 달려가가지고서 자기 보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네. 일이 생기면은 이 국주정이 이제 휘둘리는 거죠.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도 이 궁에서 터진 이 갈등이나 뭐 이래 서로 비방전 이런 것들이 비서관들이 자꾸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청와대 그렇죠. 일하는 분들은 비서관은 대통령이 비서관하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 차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문고리 3인방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 3명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자주 보는데 네. 다른 비서관들 자주 못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과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문고리 3인방이야말로 핵심 실세들이다. 네. 나머지들은 별로 이 대통령과 소통도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직하면요. 그 새누리당의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분을 네. 야당 그 중진 인사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네. 당신 보고 계속
그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을 만나냐? 예,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도 못 만난다. 그래서 이제 야권의 중진이 놀렸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어떻게 친박 핵심이 될 수가 있느냐? 네. 그러면서 참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러면서 좀 많이 네. 걱정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비선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청와대 3인방,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계속 보좌했던 그룹을 네. 편하게 생각해서 자주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거는 이 청와대 문건에 네. 이 3인방 외에 지금 아무런 지위를 맡지 않고 있는 이 네. 정윤회 씨가 등장한다는 것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그림자 실세가 있는 거다. 있는 이 것 사람이 아니냐? 예, 네.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까지 인사 참사라고 불릴 만한 정말 각종 사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만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목상으로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네. 변명을 내놓은 적도 없고요. 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법무부 근무할 때부터 김기춘 하면 검찰의 최고의 어떤 인사통이었습니다. 인사만 전문적으로 한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실수를 이렇게 여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끊임없이 나왔던 예, 거죠. 그런데, 예. 권력이라는 것이 그 권노갑 씨 같은 분이 한 얘기로는 권력을 너무 가까이 하면 타 죽고 네. 권력을 조금만 멀리 하면 얼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얼어 죽은 사람 많습니다. 박지만 씨까지도 조금 겨울 엄청나게 지금 추위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인방은 아직까지는 타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큰 앞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번 상황에서 타 죽지 않으려면 자진 사퇴를 하든지 국민들의 그 감정이나 모든 상황에서는 이 사건을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데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체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여론이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3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네. 이 남은 그 기간 동안 국정을 바로잡고 정말 멋진 인사, 경제, 나라 살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은 문고리 3인방은 타 죽지 않더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네. 아까 조 차장, 그 김기춘 실장도 잘 못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 그건 저도 청와대 출입을 해봤지만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못 만난다는 거는 제가 그거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 같기도 한데. 이번 또 비선실세 외부의 이런 얘기나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4월 16일 당일 네. 7시마다 어디 계셨냐 자꾸 묻더라고요. 네. 저는 청와대 일했던 경험을 볼 때 아니 그럼 대통령이 근무 시간에 집무실에 계시지 어디 계셨다는 얘기냐 네. 라는 게 의아스러웠고 그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나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죠? 저는 저희가 보안이라고 그랬죠, 보안. 그렇더라도 네. 저희 경험에 의하면은 그 비서실장, 네. 정무수석, 홍보수석은 그냥 대통령의 집무실 문이 늘 열려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모셨던 정진석 수석이나 임태희 실장 같은 분들은 아침 7시에 집무실에 불러 올라가면 저녁 7시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계속 대통령 행사가 이어지고 장관들 접견 네. 이어지고 그럼 배석하고 설명하고 대통령이 또 불러서 하고 하니까 또 오찬 행사, 만찬 행사 하니까. 근데 저의 경험이 좀 그 상징적이었던 그 공개적인 그 공방이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다음 만화를 한번 보시죠. 약간 서로 연관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연관이 네. 됩니다만은 이게 그 2003년 그 8월 1일 날 만화입니다. 네. 근데 그 YS 집권 3년 네. 그 장항로 부속실장을 샀습니다. 항로야 왜 대답이 없노? 가보니까 돈 받아 먹으러 갔나? 제1부속실장 장항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 대통령 3개월 됐습니다. 네. 양길성이라는 이제 길성아 뭐하노? 그러니까 네. 여기도 없습니다. 향응 받으러 갔나? 호텔 갔나? 이러고 제1부속실장. 예, 당시 청주에 무슨 호텔에. 그런데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장항로 부속실장 얘기는 하도 신문에 크게 많이 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점심을 3번 내지 4번을 먹었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만나자고. 만나자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느라. 네. 돈 받느라고요. 돈을 받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그린 만화가 그 장학로 시집 개는 그 고액권을 물고 그 암캐한테 그 갖다 주는 그런 걸 제가 그렸는데 네. 아주 독자들이 반응이 컸고 그랬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고 가까이 있으면 타 죽는다는 제1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 네. 문 열면 바로 부속실장입니다. 김기수라는 그 수행실장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그 쓴 책을 읽어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문을 열면서, 기수야, 차 한 잔 가져온나? 그럼, 네. 그럼 네. 차 갖다 드리고, 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1부속실장 이 상황이 이번에도 1부속실, 2부속실 비서관, 그 다음에 총무비서관이 전에는 수석이었는데, 지금은 총무비서관으로 되어 네. 있는 아주 근거리에서 문고리 권력을 정말 전횡을 일삼지 않았냐 하는 것도 되돌아볼 네, 그런 일입니다. 의혹이 좀 제기되고, 물론 무슨 돈을 받거나 무슨 향응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네. 이런 말. 특히 이 문고리라는 거는 대통령과의 거리 때문에 이제 문고리 권력 하는데요. 네. 이번 청와대 문건에서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이렇게 지칭이 됐거든요. 네. 근데 역대 정권부터 문고리 권력하면 이 청와대의 집사 역할을 하는 이 총무비서관이나 네. 총무수석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일정 항상 지근거리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제1부속실, 네. 제2부속실 이 세 개가 문고리 권력으로 통칭이 됐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내의 비서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 때도요. 최도술이라는 분이 구속이 됐었습니다만 네. 그분도 직함이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문고리 권력들의 이 말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 하나 설명을 해야 될 게 제1부속실이 있고 제2부속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남자 대통령일 때 영부인이 2부속실이고 했는데 그렇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니까 그냥 1, 2부속실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자, 거기에 지금 전 교수님, 지금 여권 내에서도 3인방이 이게 물러나 이 사건이 매듭지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보면 왜 천정배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천정배 당시 의원이 이광재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목을 해서 지목을 해서 물러나라고 이런 논란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네. 결국 그때 대통령이 물러나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야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제 상기한 일화가 바로 이제 천정배 전 의원의 일이었습니다. 네. 2003년 10월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광재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국정을 농단한다. 국정농단 세력이니까 대통령 옆에서 빼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당의 소장 그룹의 요구다. 네. 네, 이렇게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네. 이게 국민의 여론인가 보다. 이러고 이광재 전 실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야권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네. 그 어떤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네. 일단 실체라는 거는 검찰 수사 등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대통령의 어떤 인식의 태도 전환은 바로 이번 3인방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거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관심을 우리 내고 있습니다. 화백님하고 조 차장은 좀 뭔가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쪽인데 어떻게 좀 글쎄요, 이제 이런 거는 결국은 고도의 네. 정치적인 판단이 그렇죠. 중요한데 이제 판단의 기준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제 수치화되는 네. 어떤 비리 혐의가 아니라 네.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인사 문제를 네. 우려한 네. 어떤 권력 실세들 간의 갈등, 네.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향방을 보고 네. 지나치게 여론에 쫓아간다거나 네. 여론에 영합하는 네. 이런 것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마침 통상적으로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네. 연말이 되고 또 이 한 정권이 임기의 중반쯤이 되면
사실상 대대적인 네.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네. 국민들한테 새로운 신선한 이미지로 네. 내가 앞으로 나가니까 잘하겠다. 네. 이런 걸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판 자체를 크게 벌려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추구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큰 교체가 필요하겠지만은 네. 설령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 조 차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어 국민의 여론이 네. 잘잘못을 떠나서 네.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좀 판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이미지의 박근혜 대통령 상을 보여줘서 네.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하게 좀 국정을 추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부 좀 잘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부합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큰 폭의 어떤 인사 쇄신 이런 게 더 주요하다. 예, 네. 필요하다. 이렇게 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 문거리 권력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대통령에게 이르는 문을 늘 열어놓거나 자동문을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동문을. 그래서 네. 그 적어도 장관, 네. 수석 이렇게 되는 분들은 대통령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목요일에 그 일정 조정회의를 매주 열어가지고 대통령의 근무 시간, 월요일 아침 수석 비서관회의부터 금요일 만찬까지 그 기간에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네. 수석들이 모여서 비서관들이 선임 비서관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걸 정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 1년 매주 목요일마다 했는데 그때 부석실장이 뭐 어느 날은 대통령이 무슨 개인적인 약속이 있으니 거기에는 약속 잡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은 비서관들과 공적인 스태프들의 시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해 간다면은 뭐 문거리 권력이라는 게 뭐 그렇게 힘을 발휘할 그런 여지가 없는 일단은 오늘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김춘식 행정관이 오늘 검찰에 먼저 출석을 한 거죠. 네. 이른바 십상시라고 이른바 십상시입니다. 이른바 십상시 안에 이름이 들어 있었던 행정관. 3인방은 언제쯤 부르게 됩니까? 그럼? 글쎄요, 이게 이제 검찰에서 특수사를 할 때 이 소환의 순서를 정하는 게 한 논의의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소환의 정치학이라고 하는데요. 소환의 정치학. 예,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누구를 먼저 불러오실 것인가. 네. 그러니까 가장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불러올 것인가. 네. 아니면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정점으로 모아갈 것인가. 네. 이런 건데요. 이번 수사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한 가지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냐, 명예훼손 부분, 네. 또 하나는 문건 유출 부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이 두 가지로만 국한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좀 희망적인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검찰에서도 아마 그 주변부부터 훑어서 맨 마지막에 수사 마지막 단계에 그 의혹 핵심에 있는 3인방을 부르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랑도 이 대질 신문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네. 자, 이병기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답변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 뒷조사했냐 이렇게 막 다그치니까 그런 거 할 뭐 이유가 있느냐 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권력 기관의 어떤 견제와 균형 관점에서 뭔가 조사 또 감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참 난해한 질문. 저는 현직에 있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네. 민주국가에서는 정보 활동을 빼놓은 나머지는 굉장히 투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국정원이 뭐 우리 장차관들 법무 능력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원에서도 공식 다 평가합니다. 네. 그다음에 총리실에서도 복무 감찰 다 해요. 네. 청와대가 전 국가기관 감찰하는 건 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네. 공식적으로 어떤 말을 하든 안 하든 네. 견제와 균형을 원리는 항상 살아있다. 네. 살아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언제 필요하냐 아니냐는 네. 기관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다. 국정원도 대통령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네. 정부에서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작동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네.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혹을 많이 가질 수밖에 네.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많이 흥분하고 실망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문고리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많이 열어놔라. 지금 네. 방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공직사회를 이렇게 경험으로 미뤄본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대통령 문 이용할 사람은 수석하고 대통령 실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장관, 총리거든요. 네. 문 아무리 열어놔도 한 달 몇 번
실종용으로 다니다가 안 다니면 더 어색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문을 안 열라고 하면 장관들이 소신껏 문 열으라고 계속 놓고 하셔야 되는데 네. 과연 대한민국 장관, 차관들의 문화로 볼 때 네. 그게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더군다나 지금은 대통령 문과의 지리적인 그런 한계가 굉장히 예를 들어 다 세종시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 열어놔도 청와대 갈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에 일을 열심히 네. 놨죠. 세종시에. 청와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예, 얘기가 예. 엄청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본관과 보기에는 비서동 분리하지 말고 그렇죠. 뭐 돈을 들여서라도 예. 그렇죠. 청와대의 그 대통령의 문을 연다 소리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세종시에 다 장관들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 실장과 그 수석들이 네. 장차관들하고 수많은 소통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대통령한테 잘 보고하는 네. 이것이 살아나가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박지만 씨가 어제 그 지인들과 저녁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송년회니까 송년 모임을 가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최근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경을 밝힌 걸 저희들이 단독 취재했는데 자,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을 각별히 단속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만 씨를 만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만 씨에게 여러 차례 지금처럼 사업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일은 아예 관심 자체를 갖지 말라고 말했고 지만 씨는 철저하게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가족들을 단속하고 지만 씨 역시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만 씨는 어젯밤 측근들과의 개인적인 모임에서 최근 불거진 권력 암투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만 씨는 측근들에게 사람들이 예전에 대통령 가족들이 하던 행동을 생각하고 상상을 펴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대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조사를 요청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만 씨는 다만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네, 우리 유병수 기자가 어제 박지만 씨가 지인들에게 한 이야기를 지금 단독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대통령 가족들이 예전에 대통령 가족들이 하던 행동을 생각하고 상상을 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딱 떠오르는 인물이 좀 있죠, 서백님. 예. 관련된 만화일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게 97년도 만화입니다. 네. 깃털 위에 그 당시에 몸통 깃털이 아주 그거 할 때입니다. 한보 사건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홍인길 총무수석이 그 몸통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나는 불면 날아가는 깃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통이 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네. 그 몸통이 이제 이 종이 위에 이렇게 딱딱딱딱 걸어가니까 네. 이 발가락이 셋입니다. 여기 저 닭이나 이 새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보니까 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하니까 소산. 그다음에 이 부통령 하던 그 김현철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만화를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은 네. 만화는 조금 은유적이고 네. 좀 사람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했는데 아주 그 반응이 컸고 그 당시 청와대에 있는 그 기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더 좋다고 그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네. 예.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그 권력, 이른바 그림자 실세 권력을 누린 분들이 많죠, 조 차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셨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차남인 현철 씨가 소통령이라고 불렸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박철원 씨가 외곽에서 네. 후계자 이렇게 네. 불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 권박 대신 권노갑.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부터가 권부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당시에는 권부. 이제 부통령 이렇게 네. 불렸기 때문에 권부 이렇게 네. 부르는데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제 대군이 등장합니다. 네. 공화대군 노건평, 네. 형님.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또 이분에게도 그 대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형님인 이상덕 의원. 이렇게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하는 얘기가 전에는 뭐 대군도 나오고 뭐 소통령 황태자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십상시가 등장한 거는 너무 격이 떨어졌다. 네. 네, 이런 좀 그 농담도 나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 당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건이 나서 김현철 씨가 구속되는 해가 대통령 4년 차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홍삼 트리오 하는 그 홍일, 홍업, 홍걸. 홍걸, 네. 여기도 4년. 4년 차입니다. 네. 이번엔 2년 차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검찰 수사라는 것은 검찰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아마 참 비굴할 정도로 욕을 많이 들어먹는 수사를 하는 곳이 검찰이기 때문에 네. 그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다는 거지 검찰의 결과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살아있는 권력에는 너무나 충성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로 네. 취재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네. 대통령 두 분은 뭐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그 김현철 씨가 뭐 소통령, 소산, 아버님이 거산이고 이제 소산이라고 해서 네. 소수적인 권력으로 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뭐 박관용 전 의장 같은 분들이 비서실장 하면서 진언을 많이 했죠. 그때는 네. 또 민주화 동지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와서 하고 있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 보고 받을 때마다 그냥 펄펄 뛰면서 현철이는 그런 아이 아니다. 네. 그 옹호를 하시고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죠. 뭐 아주 자식이 피가 끌리는 건데 그래서 네. 그 아들분들 뭐 비리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도 극구 이건 아니다. 누군가를 우리 가족들을 모해하는 거라 그러는데 공통된 것은 두 분 다 아들들이 구속이 되고서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국정수행 의지를 거의 상실하다시피 그렇죠. YS 마찬가지. YS 뭐 염색도 안 하고 뭐 예.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두 분 구속되고 난 뒤에는 그 거의 뭐 관저에서 직무를 하다시피 하셨다 그러죠. 막 그 집무실까지 올 이제 힘도 안 나는 거죠. 네. 대통령 5천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됐는데 네. 결국 내가 이 마지막에 가서 내 집안 단속도 하나 못한 게 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면구스러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 매일 아침에 그 마산에 계시는 그 김홍조 옹에게 그렇죠. 전화 안부 전화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되고 나니까 그 김홍조 옹께서 야 내 손자 구속시키려고 네 대통령 됐나 그 소리가 제일 지금까지 마음이 아프더라는 얘기를 네. 자기 회고록에도 쓰고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혈육을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아마 가슴 아팠으리라. 이런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지만 씨한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사업만 해라. 예. 뭐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고 뭐 지만 씨는 어쨌든 그걸 뭐 지키려고 했다 자기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또. 네. 글쎄요, 이제 그건 뭐 아직 무슨 뭐 비리에 연루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그 실세들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박지만 회장이 지금 아까 인터뷰한 대로 네. 대통령께서 엄격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말 철저하게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있고 네. 그리고 박 회장을 아는 그 지인들도 네. 박 회장의 그런 성격과 이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네. 또 과거 역대 정권의 그런 피폐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박지만 회장한테는 그런 민폐를 끼쳐야 되지 않겠다라고 네. 해서 대부분의 지인들이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듣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게 다 반면 교사가 된 거죠. 네. 과거에 우리 정치 현실에서 너무나 뼈아픈 가족 내의 비사, 네. 저 슬픈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자제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믿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이다.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 이번에도 무슨
그 청와대 실세로 해갖고 대기업에 번번하게 1년씩 취업해갖고 돈을 1억 가까이 월급 받아먹은 사람까지 다 있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그 청와대 실세는 아무 영문도 몰랐잖아요. 네. 그게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알게 됐지. 그런 것처럼 박지만 회장은 현재로서는 과거에 그런 대통령 친인척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본인을 자숙하고 있다. 저는 그런 본인의 말이 네. 예, 신뢰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찬 그런데 의원님 지금 네. 예, 야권 뭔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접근이 안 되면 주변에 누군가 하여간 실세가 있을 거다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누구를 흔들으려고 그러죠. 예, 그 사람 주변에 또 이 뭐 나방들이 막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 세 남매분들을 뭐 조금씩은 아는데 그 두 누님들이 동생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끔찍해요. 네. 그 박근영 씨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를 나가기 전에 좀 보여드렸더니 뭘 하나 고쳐달라는데 지만이라고 부른 거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 지만이라고 앞동생인데 안 부른다는 거예요. 네. 내 동생 이렇게 하지. 네.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동생이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집안에 대를 이었고 해서 네.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보통 남매 사이는 아니고 두 분 다 뭐 어머니 아버지를 그런데 이렇게 흉터내니까. 어쨌든 박 대통령이 지만 씨나 뭐 지만 씨 부부를 청와대로 부른 적은 없는 거.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도 올 초에 네. 그 박지만 씨의 부인인 서양인 변호사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네. 그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대통령이 직접 그 둘째 조카를 본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로 만, 축하 축하했다는 인사만 거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야권의 한 그 중진 인사가 박지만 씨하고 좀 자주 만나는 편인데 네. 오늘 또 통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 박지만 네. 씨가 네. 나는 큰 누나가 참 무섭다고 생각한다. 네. 무서운 사람이다. 아주 엄격하다. 네. 예, 이러면서 그 대통령에게 혹시라도 누가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지만 씨 통해서 무슨 인사민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싫어할 거다. 뭐 이런 게 그쪽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사건이 뭐 결국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온로비 사건을 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예, 관련된 만화. 예, 온로비 네, 사건입니다. 이게 99년도인데, 예, 그 당시에 그 온로비가 왜 벌어졌냐면은, 그 신동아 그룹의 그 회장 부인이 이형자라는 부인이 네. 그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연정희 씨에게 자기 신랑 구속을 조금 막아달라고 엄청나게 비싼 옷을 뇌물로 주는 사건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옷이 그 앙드레김 네. 그에서 라스포사는 이제 그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제 앙드레김 그 옷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해놓고 나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마녀 사냥이라고 전혀 아닌 듯 하지만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네. 드러나서 그 이 여자들이 옷 뇌물 받고 네. 그다음에 이 쇼라는 것은 요즘 전혀 활동을 못하는 나훈아 쇼 보고 그다음에 그 청문회 가서 위정한 뒤에 네. 그 당시에 제일 유행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 보고 이제 깔깔거리고 웃는 건데 그래서 이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검찰 수장인 그 연정희 씨의 그 김태정 그렇죠. 검찰총장 남편이 검찰 또 총장인데. 법무부 장관이기 네. 때문에 특검으로 갔는데 네. 특검에서 밝힌 것이라고는 앙드레김 본명밖에 못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앙드레김 사행시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자이너예요. 디자이너예요. 네. 네. 내 이름은 내 이름은 김복남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할 네. 그런 만화도 그랬습니다만은 네. 웃지 못할 앙드레김 본명만 밝힌 특검이었다고 해서 그 특검 무용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한 아주 우리 상류 사회의 이 사모님들의 참 이런 행태가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이 온로비 줬습니다. 사건하고 네. 이번 사건하고 약간 뭐 좀
뭐 비슷한 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네. 그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런 여론 같은 것들을 경찰청 그렇죠. 사직동팀. 네. 사직동팀, 당시의 사직동팀이죠. 그렇죠. 네. 지금 그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최강식 총경이라는 분이 이제 팀장이었고 그 양반이 지금 말로 하면 이게 뭐 이제 분리돼서 그렇지만 공직기강팀의 뭐 부속 정도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조사를 해서 뭐 이런 저런 여론이 있는데 올렸는데 그걸 법무부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내사 종결한 사건입니다. 라며 그걸 또 김태정 씨한테 또 문건을 넘겨가지고 저 박주선 의원 처벌을 받으셨죠. 무죄가 나. 됐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구속되고 해서 네.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한국 정말 그 희한한 그 기록을 갖고 있죠. 당시에 이제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청와대 그 경찰청 사직동 팀은 현재는 경찰청 산하였지만 사실상 청와대 공직기강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법무비서관은 당시에 민정수석이 없었기 때문에 민정수석 겸 공직기강팀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건을 법무비서관이 스스로 그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서 고교 선배인 김태정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여줬다가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 뭐 좀 다른 주제들이 좀 있는데요. 뭐 이번 사건 그렇다고 이게 실체가 없다고 미리 예단하는 건 뭐 절대 저희 프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대통령 참 힘들 것 같은데 대통령 관련된 예, 그려오셨는데. 시중에 지금 이래 보니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지지도가 그렇게 너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이 급변하는 상황이 없이 네. 이 꾸준한 상황이 되는 것은 그 지지층이 아주 그 단단하다 하는 그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 여론도 그렇고 해서 박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은 똘똘 뭉치는 이 구원파, 뭐 유병헌 씨 쪽의 구원파가 아니고 네, 유병헌 건파는 아니죠. 예. 그건. 네. 자, 보겠습니다. 그네야 울지 마라. 할배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정말 타돌 같은 지지층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마 우리 지금 위기의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많이 그 힘과 용기와 모든 것을 보내는 그런 성원파도 많다는 것을 제가 오늘 그리면서 네. 새로운 각오 또 우리 심기일전에서 나라나 또 모든 상황이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그렸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어떻게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일단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위기 다음 위기가 바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번이 위기다. 네. 5년 내내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할배 네. 층이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야말로 전국 쇄신책을 마련하는 네. 반드시 기회가 온다. 네. 네, 자신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정윤회 사건 얘기는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